다음 달 은행에서 연소득의 2.7배까지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DSR 규제가 시행되고 대출금리가 치솟고 있어 대출 수요는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가 4일 만에 반등했지만 투자 심리 회복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한 주간의 증시 흐름 짚어봅니다. 윤석열 정부가 민간 주도의 뉴스페이스 산업 육성 의지를 밝히며 관련 업계가 신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각종 호재까지 맞물리면서 K방산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육아휴직 제도를 다방면으로 강화하면서 가족 친화적인 지원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업계 전반으로 확산될지 주목됩니다. 센 경제 라이브 출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라이브 최민정입니다. 연소득 이내로 제한됐던 신용대출 한도가 다음 달부터 2배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하지만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즉 DSR 규제가 시행되고 대출금리가 무섭게 치솟고 있어 대출 수요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도에 윤다혜 기자입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은행에서 연소득의 최대 2.7배까지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신용대출 최대 한도가 대출자의 연봉 이내였는데 5대 시중은행과 인터넷은행이 1일부로 이 내부 규정을 없애기로 한 겁니다. 따라서 대출 한도는 연봉의 2배 이상까지 가능합니다. 농협은행은 최대 연봉의 2.7배까지, 국민은행은 연봉의 2배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신한과 우리, 하나은행은 한도를 검토 중입니다. 은행 신용대출 한도는 풀렸으나 대출 수요는 크지 않을 전망입니다. 신용대출 한도가 풀리는 다음 달부터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규제가 한층 더 강화되기 때문입니다. DSR은 대출 상환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총 대출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차주도 적용받게 됩니다. 신용대출은 300만 원 이하 소액이 아닌 이상 DSR 규제가 적용되는 겁니다. 또 고공행진하는 대출금리도 한몫할 것으로 보입니다. 5월 5대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평균금리는 4에서 5%이나 금리는 앞으로 오를 일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은 빅스텝 압박을 받고 있어 연말 신용대출 금리는 8에서 9%대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서울경제TV 윤다입니다. 인플레이션 압력과 금리 인상 우려에 외국인 이탈이 심화되며 증시가 연일 저점을 낮췄습니다. 다만 오늘 국내 증시는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강한 반등을 보였지만 투자 심리 회복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한 주간의 증시 흐름 윤혜림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22일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우리가 의도한 결과는 아니지만 확실히 가능성이 있다며 처음으로 경기 침체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어 연준은 물가 안정을 위해 인플레이션이 2% 수준으로 복귀할 신호가 나타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금리 인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내 경기 특성상 이러한 경기 침체 우려에 원달러 환율이 1,300원을 돌파하며 외국인 투자자의 순매도로 이어졌고 코스피 역시 장중 2,306선까지 주저앉았습니다. 다만 오늘 국내 증시는 과대낙폭 인식에 따른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양시장 모두 강한 반등세를 보였고 특히 코스닥 시장의 외국인이 3,800여억 원 순매수세를 보이며 5%대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코스피는 한 주간 3.05% 내린 2,366.60포인트에 코스닥은 6.06% 내린 750.30포인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수급 동향을 살펴보면 코스피는 기관이 매수한 가운데 개인과 외국인이 매도했고 코스닥은 개인이 매도,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주 증시에선 한국형 우주발사체 누리호 발사 성공과 실적 성장 전망에 통신업종이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통신 3사의 주식 배당금 기대 상승률 평균치가 20.2%를 기록한 것도 주가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증권업계는 다음 주 미국, 중국 등 주요국에서 경제 지표들이 발표될 예정인데 긍정적이진 않을 것이라며 이익 전망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자동차, 2차 전지, 통신 등의 업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서울경제TV 윤혜림입니다. 성장주로 주목받았던 페이스북과 넷플릭스, 페이팔이 오늘부터 가치주로 분류됩니다. 23일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페이스북의 모회사 메타와 넷플릭스, 페이팔은 러셀청 가치주 지수에 편입될 예정입니다. 러셀청 가치주 지수에는 주가 순자산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성장 전망이 떨어지는 종목이 포함되는데 올해 들어 메타가 53%, 넷플릭스가 70%, 페이팔이 61% 각각 폭락한 것이 이유로 풀이됩니다. 이 밖에 바이오 기업 모더나, 화상회의 서비스 업체 줌비디오, 소셜미디어 업체 핀터레스트 등도 러셀청 가치주 지수에 새롭게 포함될 전망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보험사 최고 경영자들이 다음 주 한자리에 모입니다. 취임 이후 이 원장이 금융권의 날선 지적을 이어온 만큼 이번 간담회에 대해 보험업계는 긴장하고 있다는데요. 보도에 김미현 기자입니다. 오늘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오는 30일 보험사 최고 경영자들과 함께 광화문에서 취임 후 첫 간담회를 합니다. 이날 회동에선 특히 건전성 강화를 위해 강한 자본 확충 방안 등을 주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때문에 보험업계도 상당히 긴장하는 눈치입니다. 올해 금리가 상승하면서 채권 가격이 하락해 지급 여력 비율이 급락하는 등 재무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진 보험사들이 속출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2년 상반기 금융안정 보고서를 보면 시장 금리가 1에서 2% 오를 때 보험사가 보유한 유가증권의 평가 손실은 최대 72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원장은 지난 20일 은행권 만남에서 이자 장사를 한다는 비판에 이어 지난 23일 국내 주요 금융연구기관장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날 보험권 대출 금리에 대해서도 언급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생명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국내 보험사의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최상단 금리는 6%를 넘어서며 4대 시중은행을 앞섰습니다. 이 밖에도 이번 회동에선 백내장 수술 등 과잉의료 실손보험 손해율, 보험 사기 감독 방향 등 업계에 산적한 사안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김미현입니다. 지난 21일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우주로 힘차게 날아올랐죠. 정부가 민간 주도의 뉴스페이스 산업 육성 의지를 밝히며 관련 업계가 신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 글로벌 방위비 증액, 한국산 무기에 대한 선호 증가 등 호재까지 맞물리면서 우리 방산업계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장민선 기자입니다. 국내 방산업계는 글로벌 방위비 증액과 한국산 무기에 대한 선호 증가 등에 힘입어 올 한해 수출이 1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연간 수출 100억 달러, 세계 5위권 수준입니다. 70억 달러를 기록한 지난해 역대 최고 수준을 경신하는 데 이어 세계록을 눈앞에 둔 겁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하나그룹 계열사, 현대로템, LIG 넥스원 등으로 대표되는 국내 주요 방산업체들은 이 같은 호실적을 바탕으로 신사업 투자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먼저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우주산업 트렌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뉴스페이스 TF를 출범했습니다. 카이가 보유한 핵심 역량과 경쟁력을 토대로 시장 선도형 체제 전환과 전략적 제휴 등 사업 다각화를 통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카이 중심의 우주 부문의 밸류체인 구축을 위해서 이제 준비를 했는데요. 현재까지 우주 분야 전문기관 또 국내외 기업들이나 그리고 스타트업들과 이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좀 모색해 왔었고요. 실제 이제 저희가 하드웨어적으로는 소형, 중형, 대형까지 다양한 시장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위성 플랫폼들을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확보할 계획이고요. 국내 방산 기업들도 우주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주산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인 스페이스 허브를 출범하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하나 시스템 등 하나 계열사가 스페이스 허브에 전사적으로 참여합니다. 최근 하나 시스템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내년 3분기 UAM 무인 시제기 비행을 목표로 공동 투자에 나선다는 계획도 밝혔는데요. 하나 시스템은 2019년부터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 오버웨어의 시리즈 A에 2,500만 달러를 투자해 에어택시 기체 버터플라이의 공동 개발사로 협업 중입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무인 시제기 제작을 완료하고 하반기 비행 시험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 시스템은 항공전자와 ICT 및 지휘통제 기술력을 바탕으로 오버웨어의 eVTOL 기술력을 접목해 기체 개발, 버티포트, 교통관리 서비스까지 제공하며 글로벌 UAM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나아갈 계획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40여 년간 우주항공 엔진 전문 기업으로 쌓아온 기술력을 토대로 미래 모빌리티 기술 선도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누리호, KF-21 등 다양한 우주항공 엔진 및 구동 분야의 풍부한 기술력을 기반으로 UAM 파워트레인 사업을 이끈다는 계획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오버웨어 측과 UAM 기체의 엔진 역할을 하는 배터리 기반의 전기 추진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거리 및 다인승 등 다변화될 UAM 기체에 맞춰 가스터빈이나 수소 연료 전지 시스템을 전기 배터리와 결합한 미래형 하이브리드 전기 추진 체계 개발과 공급을 협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 다른 하나그룹 계열사인 하나디펜스는 1978년 방산산업에 진출한 이후 끊임없는 기술력 증과 투자를 통해 기술력과 경쟁력을 갖춘 지상 무기 체계를 개발, 납품하고 있습니다. 1999년 한국군에 첫 실전 배치된 K9 자주포는 세계 최고 수준의 운용 성능과 끊임없는 품질 관리 및 성능 개선을 통해 2001년 터키 수출을 시작으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어왔습니다. 하나디펜스는 K9 자주포 업그레이드를 추진해 현재 K9A2 모델 체계 개발에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입니다. 하나그룹은 올해부터 5년간 37조 6천억 원을 각 사업에 투자합니다. 이 중 방산 우주항공 분야 투자액은 2조 6천억 원에 달하는데요. 현대로템 LIG 넥스원도 민간 우주 산업이 급속히 성장할 것으로 보고 투자를 늘려 신성장 동력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현대로템은 향후 방산 트렌드인 무인화에 맞춰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투자에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올해 초 개발을 완료한 다목적 무인 차량을 군에 납품했고 현재는 사람이 입고 벗을 수 있는 웨어러블 로봇과 군용 고출력 전동화 시스템 설계 기술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2018년 현대로템의 대표 무인 차량인 다목적 무인 차량 HR 세르파를 개발하였고 현재 지속적인 성능 업그레이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무인 체계 개발뿐만 아니라 현재 군에서 운영 중인 기동 전투 체계를 전장 상황에 따라 원격 무인으로 운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미래형 전투 체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원격 무인화 기술 고도화 노력과 함께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통해 미래 무인 체계를 선도하고 시장의 수요에 대응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군사기술을 최첨단 정보통신기술 사업으로 개발 중인 기업도 있습니다. 오는 2035년까지 총 3조 7,234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한국형 위성함법 시스템 사업과 관련해 LIG 넥스원은 순수 국내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경험과 실적을 기반으로 KPS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KPS 사업 참여를 통해서 획득하게 될 위성 탑재체, 위성 항법 장비 기술을 활용하여 기존 해왔던 주력 사업은 더욱 고도화하는 한편 자율주행, 무인 항공기 드론, 무인 로봇 등 4차 산업 분야에서의 사업 파악을 실현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국내 방산 기술력이 이미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왔다는 평가 속에 방위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기조에 발맞춰 K방산이 날개를 펼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장민선입니다. 방산주에 대한 투자자들의 시각이 달라졌습니다. 최근 누리호 발사 성공과 연이은 해외 수출로 국내 방산 산업의 성장성이 높아지자 일회성 테마주에서 시장 기대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앵커 리포트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등 국내 방산업계의 연이은 해외 수출과 신산업 투자 소식에 방산주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의 무기 수출은 5년 전과 비교해 210% 증가했으며 2021년에는 무기 수출액이 처음으로 수입액을 뛰어넘었습니다.
올 1월 LIG 넥스원, 하나시스템, 하나디펜스는 아랍에미리트와 회담을 통해 사상 최대 규모인 약 4조 원 규모의 단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또한 지난 5월 정부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향 무기 수출을 가능하게 할 IDP 체결 논의를 개시하는 등 방산업의 호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누리호의 성공적인 발사 이후 정부가 항공우주청 설립을 공식화하며 항공우주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약속도 방산업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방산업의 연이은 호재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전망에 증권업계는 방산주의 목표 주가를 일제히 높이고 있습니다. 하나투자증권은 수출 계약 및 누리호 발사 등의 모멘텀을 이유로 한국 항공우주의 목표가를 지난 3일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올렸고, 대신증권은 늘어나는 수주 잔고를 바탕으로 수익성 향상이 기대된다며 LIG 넥스원의 목표가를 8만 7천 원에서 12만 8천 원으로 높게 잡았습니다. 증권업계는 글로벌 군사비 지출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 속 정부 의지 역시 분명한 만큼 산업 확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한재혁 하나금융투자연구원은 글로벌 군비 증가 기조에 방위산업은 내수, 수출 두 가지 방면으로 수혜를 받을 것이라며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방위산업에 놓치면 안 될 기회가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경제TV 최민정입니다. 요즘 들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추구하는 회사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육아휴직 제도를 다방면으로 강화하고 있는데요. 김수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 기업들이 가족 친화적인 지원책을 속속 내놓고 있습니다. LG유플러스는 지난 21일부터 육아 목적의 휴직 제도를 신설해 임직원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최장 1년인 법정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한 임직원에게 1년까지 추가로 줘 자녀의 양육을 돕도록 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을 총 2년간 보장한다는 겁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구성원들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해 모성보호제도 강화의 일환으로 휴직 기간을 연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기업들도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육아휴직에 따른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해 다음 달부터 육아휴직 리보딩 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직원이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할 때 본인 희망에 따라 기존 경력과 연관성이 있는 업무나 부서에 우선 배치해주는 겁니다. 여기에 삼성전자는 긴급 돌봄 휴가, 영유아 어린이집 개설 등을 검토해 일과 육아의 병행을 도울 계획입니다. SK하이닉스는 지난 3월 난임부터 출산, 육아까지 모든 과정에서 제도 개선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난임 치료와 시술을 위한 휴가를 기존 3일에서 5일로 늘렸고 난임 관련 의료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신한 경우 필수품 패키지를 선물하고 임신 전 기간에 대해 근로시간 단축도 시행 중입니다. 출산 자녀 수에 따라 축하금을 지원하고 초등학교 입학 자녀를 둔 직원을 위해 입학 자녀 돌봄 휴직도 신설했습니다. 일과 가정을 모두 중시하는 직장인이 늘면서 기업들도 이에 걸맞는 제도 개선에 나서는 분위기입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코로나19로 스트리밍 등 영화 소비 패턴이 바뀌자 롯데시네마가 문화 플랫폼으로의 변신에 나섭니다. 롯데시네마는 영화관을 콘텐츠 경험 공간인 컬처스퀘어로 고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작년 12월 부임한 최병환 대표 직속의 TF 조직을 통해 나온 경쟁력 강화 전략의 일환입니다. 먼저 PLF 영화관 슈퍼플렉스에 국내 최대 스크린과 진보된 사운드 시스템, 최고급 좌석을 도입해 차별화를 꾀합니다. 오는 11월 롯데 월드타워점을 시작으로 전국 10곳의 상영관을 리뉴얼한다는 방침입니다. 스위스의 예술가 쌍둥이 형제가 스위스 발레주 남부 사이옹에 위치한 마을 주유소 옆에 영성 호텔을 엽니다. 이 호텔은 벽이 없고 길가에 있어 지나가는 차들의 소음, 주유소의 소음까지 들려 호텔이지만 잠을 청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잠 못 이루는 호텔을 구상한 쌍둥이 형제는 이 방에서 자는 건 중요한 게 아니라며 중요한 건 이 방에 머물며 현재 세계 정세에 대한 생각과 사회 변화에 대한 자아 성찰이라고 말했습니다. 호텔에 초대된 손님들은 기후변화, 전쟁, 인류의 끝없는 경쟁과 이로 인해 지구에 미치는 영향까지 다양한 주제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잠 못 이루는 호텔은 주유소 옆, 포도밭,
언덕이 등에 위치한 4개의 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음료와 아침 식사를 제공합니다. 호텔은 오는 7월 1일부터 9월 18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며 하룻밤을 묵는 데 드는 비용은 스위스 돈 325프랑, 한화 약 44만 원가량입니다. 현재 이 호텔을 이용하기 위해 6,500여 명의 사람들이 대기자 명단에 올라와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 11개 주와 손잡고 해상풍력시설 개발을 가속화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청정에너지 기술 확장과 기후변화 대응 추진 계획의 일부입니다. 해상풍력 에너지는 청정에너지 계획에서 중요한 요소로 미국 정부는 현재 42메가와트의 소규모 발전에서 발전량을 2030년까지 30기가와트까지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조 바이든 대통령은 현지 시간 23일 백악관에서 주지사들을 만나 풍력에너지 발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해상풍력 발전 사업이 기후변화에 맞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질 좋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현지 시간으로 23일 원숭이 두창을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로 선포할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WHO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긴급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한 후 테오드로스 WHO 사무총장에게 관련 권고를 하면 사무총장이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다만 WHO는 24일 전에는 긴급위원회의 어떤 결정 내용도 발표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란 WHO가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질병과 관련해 발령하는 최고 수준의 경보이며 코로나19의 경우 2020년 1월 말 발령돼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자국을 상대로 서방이 부과한 제재를 맹비난하면서 브릭스 독자 경제권에 대한 계획을 천명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중국과 러시아의 주도로 영상으로 진행한 브릭스 국가 비즈니스 포럼 개막식 연설에서 서방은 시장 경제와 자유무역 기본 원칙을 무시하고 있으며 동시에 정치적인 목적을 띤 제재를 끊임없이 도입하고 있다며 이 같은 구상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회원국들과 함께 신뢰할 만한 대안적 국가 결제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으며 브릭스 통화에 기반한 기축통화 창설 가능성도 타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신지수입니다. 주말인 내일은 더위가 심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21도, 대구 23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지만 낮 기온은 서울이 31도로 오늘보다 큰 폭으로 오르겠고요. 대구의 낮 기온은 32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충청 이남 곳곳으로 소나기와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10에서 40mm가 되겠고요. 제주 산간 많은 곳은 최대 60mm 이상이 되겠습니다. 일부 지역은 돌풍과 벼락을 동반할 수 있어서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낮 기온은 서울과 춘천, 대전이 31도까지 오르겠고 충청 남부는 낮 한때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은 대체로 구름 많겠습니다. 속초의 낮 기온 32도, 강릉은 33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남부지방 제주도는 아침부터, 그 밖의 지역은 오후에 비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낮 기온은 광주 29도, 대구 32도 예상됩니다. 남해와 동해상은 내일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물결이 최고 4m로 거세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대기가 불안정해서 곳곳으로 소나기 소식이 많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 서울을 비롯해 중북부 지방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경제 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